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악당입니다. 이 책은 총 8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사실 책 보고 나서 작가님의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작가님은 완전 이과생 출신이시고 최근 기술인 VR, 3D 영상, 게임, 딥러닝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에도 그런 SF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흥미로운 부분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악당. 최재원 지음. 출판사 백조. 에라 모르겠다. 또 죽자. 개체는 BC 540년에 태어났다. 개체가 태어난 곳은 요즘 말로는 인도였고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겐지스강의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어느 마을. 모래로 덮인 강변에서 지렁이로 태어났다. 개체는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변변한 감각기관 하나 못 갖추고 태어났지만 그들 종족은 초음파를 통해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개체의 어미는 개체에게 항상 경고했다. 햇살이 좋은 날이라고 흙구덩이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벌레나 새의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순간 죽은 목숨이야. 개체의 어미가 개체를 타이른 것은 이유가 있었다. 개체는 다른 지렁이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어둠을 싫어했다. 오히려 밝은 빛이 느껴지면 그쪽 방향으로 몸을 꿈틀거리며 나아갔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거부하기 힘들었다. 그럴 때면 개체의 어미는 개체의 몸을 칭칭 감아 붙잡아 맸다. 그럴수록 개체는 빛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한 번은 개체의 동족들이 얽혀 사는 흙구덩이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자 그들의 머리 위로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었고 개체는 온몸을 휘감은 짜릿한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비록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 고통은 쾌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 폭우가 쏟아졌다. 개체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다시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땅 위로 꿈틀거리며 기어올랐다. 개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벌레나 새가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본능대로 빛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다. 빗물을 흠뻑 머금어 무거워진 모래를 뚫고 개체는 대가리를 모래 위로 빗쭉 내밀었다. 육중한 빗방울이 개체의 대가리를 때렸지만 빗방울과 함께 개체의 대가리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은 개체의 온몸을 전율과 흥분으로 떨게 했다. 개체는 몸을 더 밀어올려 모래 밖으로 완전히 나아가려고 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개체의 어미가 개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감고 있었다. 개체는 어미에게 말했다. 이거 나 그냥 한번 나갔다 올 거야. 나가면 안 된다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들어와. 그러나 이미 개체는 어미보다 몸집이 커졌고 힘도 셌다. 개체가 힘을 다해 모래 밖으로 몸을 내밀자
개체를 휘감은 어미의 몸도 모래 밖으로 딸려 나왔다. 몸이 완전히 밖으로 나온 개체는 빛이 강한 쪽으로 맹렬히 꿈틀거리며 기어갔다. 그런데 개체의 뒤에서 어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개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미의 몸은 흉측하게 생긴 새의 부리 속에 절반쯤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개체는 그제서야 그것이 어미가 항상 경고했던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개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시 나왔던 구멍으로 되돌아 기어갔다. 구멍에 다다르자 개체의 다른 어미가 개체를 노려보았다. 다른 어미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나는 널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여기로 오지 마라. 또 다른 어미는 꼬리로 모래구멍을 메우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렸다. 개체는 겐지스 강가에서 굵은 빗방울을 온몸으로 맞으며 울었다. 나도 미치겠어. 내가 진짜 싫은 건 어둠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이야. 왜 나만 어둠을 싫어하는 거야?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던 개체의 몸은 굵고 거친 인간의 손가락에 집혔다. 인간은 개체의 몸통을 사정없이 낚싯바늘에 꿰어 강에 내던졌다. 차가운 금속 바늘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체가 괴로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작은 물고기가 개체를 덥석 물었다. 역시 본능적으로 지렁이를 물었던 물고기는 낚싯줄에 매달려 물 밖으로 끌려 나왔고, 인간은 잡은 물고기를 바로 옆에 피워둔 모닥불에서 구웠다. 인간은 물고기가 노릇노릇 보기 좋게 구워지자 근처에서 지혜를 설파한다는 승려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나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불에 구운 물고기를 사양했다. 숙녀는 설법을 계속 이어나갔다. 무릇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빠집니다. 게다가 현세에서 덕을 쌓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미천한 동물로 태어나지요. 방금 전 불에 구워진 물고기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600년쯤 후인 AD 29년, 개체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물고기로 태어났다. 개체의 아비와 어미는 몸집이 작았고, 그래서 그런지 개체의 몸도 작고 앙상해 볼품이 없었다. 타고난 약골이라 개체의 가족들은 무리에서 항상 뒷공무니에 위치했다. 그들은 오직 물고기 떼의 지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따라갔다. 개체는 그런 생활이 못마땅해서 자주 무리를 이탈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비의 벼락 같은 꾸중을 들어야만 했다.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아비는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니? 꼭 그렇게 무리가 가는 대로만 가야 해? 이놈아, 대장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는 다 죽어. 물 밖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잔혹한 인간의 그물에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고. 경험 많은 대장이 그물을 피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개체도 이웃 동네의 물고기 떼가 인간의 그물에 걸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물에 대한 공포는 본능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었다. 그럼 지금 대장이 죽으면 어떡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데? 대장 아들이 할 거야. 지금 열심히 대장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중이잖아. 대장 아들도 죽으면? 그럼 대장 아들의 아들이 또 하겠지. 왜 맨날 대장 아들, 대장 아들의 아들 그쪽에서만 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해. 원래 그런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개체는 아비의 말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다. 개체도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은 두려웠다. 그렇지만 아비처럼 평생 물고기 떼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다 한평생을 보내고
그대로 죽는 것도 끔찍하게 싫었다. 개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개체에게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대장의 비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그물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개체는 무리를 떠나 혼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때부터 개체는 대장과 대장 아들을 항상 뒤따라다녔다. 어느 날 무리가 잠시 이동을 멈추고 쉬고 있을 때 대장과 대장 아들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개체는 그들이 들어간 바위 틈으로 몰래 접근했다. 어쩐지 그들 둘만 있을 때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만 같았다. 개체가 바위 틈으로 접근하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빠,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죽은 네 어미랑 예전에 데이트했던 곳에 간만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머네. 그냥 동네로 돌아가자. 아빠, 가버나움 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 멋지대. 그래? 거기 좀 먼데. 가고 싶어? 그래, 뭐까짓것 한번 가자. 좀 멀어도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는데. 그런데 아빠, 거기 위험하지 않을까? 인간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까? 아들아, 그물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단다. 어차피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개체는 대장과 대장 아들의 대화에 너무 놀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개체는 아비와 어미에게 개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개체의 아비는 개체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까지 대장 덕분에 그물을 피해 무사히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 개체는 아비의 노여움에도 지지 않고 맞섰다. 나도 혼자서 그물 따위에 걸리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지금부터 내 자유의지대로 살 거야. 두고 봐. 개체는 무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비와 개체의 싸움을 지켜보던 어미는 개체를 뒤따라가며 개체를 불렀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돌아와. 지금 대장이 가려는 곳엔 난 관심 없어. 갑자기 개체와 어미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강바닥이 어두워졌다. 강바닥의 그림자가 개체와 어미를 완전히 감싸 검은 그림자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개체는 놀라 소리쳤다. 이거 뭐야? 그물이야? 어미도 놀라 소리쳤다. 몰라.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인간 소녀는 뜰채에 걸린 2마리 물고기를 발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소녀는 2마리 물고기를 광주리에 담아 신이 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개체는 아가미를 거칠게 여다듬며 몸을 퍼득거렸다. 그 와중에 옆에 누운 개체의 어미를 보았는데 개체의 어미는 이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강렬한 햇살은 개체의 피부를 메마르게 했고 개체의 눈도 슬며시 감겼다. 개체는 광주리 안에서 온몸으로 햇빛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건 다 운이야. 운. 소년의 서툰 뜰채질에 잡힌 개체와 어미는 근처를 지나가던 한 성인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몸으로 굶주린 5,000명의 인간을 먹여 살렸다고 전해진다. 개체는 세상의 어떤 물고기보다도 큰 덕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체는 1868년 프랑스에서 하늘을 나는 비둘기로 태어났다. 개체의 아비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1000km 이상을 날 수 있었고 한번 외워둔 길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개체의 아비와 조상은 대대로 군부대에서 전속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개체였다. 개체의 어미는 개체의 아비와는 다른 종이었다. 들리는 이야기로 개체의 아비는 임무 중에 잠깐 내려 쉬었던 프랑스 매체의 어느 동네 공원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어미를 만났다고 한다. 아비는 어미를 데리고 파리로 돌아왔지만 어미는 아비 무리들의 절제된 바른 생활을 못 견뎠다고 한다. 어미는 개체를 낳자마자 파리를 떠났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프랑스 군인들은 개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자 개체를 전속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개체는 아비를 닮아 체력이 강해 오랫동안 날 수 있었지만 전속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길치였다. 임무를 맡고 부대를 찾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늦었고 어떤 때는 예정보다 며칠이 더 걸릴 때도 있었다. 언제부터인가는 개체가 전속으로서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프랑스 군인들은 더 이상 개체를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풍부한 먹이며 깨끗하고 근사한 집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체는 자신이 전소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개체는 항상 전소구 훈련장을 맴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가 어느 날 개체에게 말했다. 더 이상 전소구에 미련을 갖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거라. 개체는 격려와 용기를 줄 것으로 생각했던 아비마저 자신을 포기해버리자 화가 났다. 아버지도 전서구였고 친구들도 모두 전서구가 될 텐데 나만 동네 공원에서 인간들이 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비둘기로 태어나서 전속으로 사는 인생만 있는 건 아니야. 자유롭게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고 그런 삶도 좋지 않니? 그런 떠돌이 인생 싫어요. 나는 꼭 전서구가 되고 싶다고요. 개체는 그 이후로도 훈련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프랑스는 이웃나라 프로이센과 전쟁에 돌입했다. 나날이 국군이 번성하던 프로이센의 길을 한번 꺾고 싶었던 프랑스 황제는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다. 몇 세기 만에 대전쟁이 시작된 터라 개체의 아비와 개체의 친구들 모두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개체도 아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전쟁터로 따라 나섰다. 프랑스 황제가 기세 좋게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사실 프로이센은 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었다. 프랑스가 준비된 프로이센을 당해내기는 어려웠고 시간이 갈수록 프랑스에게 전세가 불리해져 갔다. 프랑스 군대는 후퇴를 거듭해 프랑스 스당 지역까지 밀려났다. 그 와중에 프랑스 부대는 유능한 사령관까지 부상으로 드러눕게 되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프랑스 부대는 파리로 철수할지 매치에 있는 다른 부대와 접선해서 새로운 반격을 할지 고민 중이었고 이런 사실들을 기록한 암호 문서를 파리에 보내기로 했다. 대규모 전투 덕분에 이미 모든 전서구들이 다 사용되었고 가장 유능했던 개체의 아비만 남아있었다. 프랑스 군인이 아비의 다리에 서신문을 매달려는 순간 아비는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라 옆에 있던 큰 나무가지에 스스로 몸을 부딪혔다. 나뭇가지에 부딪혀 땅으로 추락한 아비의 날개 쭉지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모습을 본 프랑스 군인들이 매우 당황했다. 근처에서 보고 있던 개체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개체는 땅에 누워있는 아비 곁으로 날아갔다. 개체가 다가오자 아비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비는 죽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으니 걱정 마라. 내가 이번 임무를 맡지 못할 테고 부대에 남은 전소구도 없으니 아마 너를 보낼 거야.
네가 이번 임무를 잘 해내면 아마 전속으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꼭 성공해서 공을 세우렴. 그럼 원하던 전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비의 예상대로 다급해진 프랑스 군인은 아비의 곁에 있던 개체의 발에 암호 서신문을 매달았고, 개체에게 프랑스 파리에 남아 전쟁터 투입을 기다리고 있던 부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그 부대로 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개체는 중요한 전투에서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기분에 우쭐해져서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프랑스 10만 대군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어. 개체는 멋지게 임무를 수행한 후 정식으로 전서구가 되는 모습, 친구들과 아비가 개체를 인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맛있는 먹이와 근사한 새장을 상상하며 정신없이 날아갔다. 그렇게 한참을 날다가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어느 방향이 파리 쪽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전속력으로 날아왔지만 이 길이 파리로 가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개체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게다가 더 미치겠는 것은 과연 가야 할 곳이 파리인지도 헷갈렸다. 부대가 스당으로 오기 전에 매치에 머물렀는데 거기로 가란 말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개체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다. 밤이 되자 개체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잠시 쉬면서 생각을 하고 싶었다. 적당한 곳을 찾던 중 땅 밑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보였다. 가까이 접근해보니 인간의 군부대였다. 어쩐지 매치에 있을 때 본 부대와 비슷해 보였다. 개체는 잠깐 고민했지만 확신을 갖고 군부대로 내려갔다. 역시 나에겐 친가의 피가 흐른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날아왔더니 매치 부대에 도착하는군. 개체가 제일 밝은 빛이 나오는 부대 막사에 내려앉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로이센 병사가 개체를 잡아쥐었다. 그리고는 개체의 다리에 묶인 서신문을 풀었다. 다른 프로이센 군인들이 서신문을 쥔 군인 곁으로 모여들더니 웅성거리며 무엇인가 진지하게 논의했다. 잠시 후 프로이센 군인은 개체를 새장에 넣고 열쇠를 걸어 잠갔다. 다음날 개체가 잡혀있던 프로이센 부대는 아침 일찍 황급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흩어져 있던 프로이센 부대가 모두 집결해 스당 요새에 웅크리고 있던 프랑스 부대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사태를 파악한 프랑스 황제는 깔끔하게 프로이센에 항복하고 남아있던 8만 프랑스 군인의 목숨을 살렸다. 그리고 미련 없이 영국으로 망명해버렸다. 개체는 프로이센 부대와 함께 화려하게 파리에 입성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군인들의 성대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프로이센 병사들이 개체가 있던 새장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병사가 새장문을 열어 개체의 목을 잡아 꺼내며 말했다. 근데 누가 이 비둘기에 첩보를 매달아 우리한테 보낸 거지? 프랑스 군대에서 쓰는 전서구 종은 아닌데 말이야. 암튼 비둘기 주제의 영광이지. 승전기념 박제물로 박물관에 전시될 거래. 건강한 프로이센 병사는 개체의 목을 비틀어 꺾어버렸다. 개체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목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인류 역사의 주 무대에서 놀던 개체는 본의 아니게 많은 덕을 쌓은 덕분에 다소 낯선 곳에 태어났다. 개체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태어났다. 개체는 아직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라에서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 개로 태어났다. 족보 없는 잡종이었던 개체의 아비와 어미는
경기도 어느 총구석의 다리 밑에서 한여름날 욕정을 통하고 개체를 싸질러 놓고는 나물나라 제 갈 길을 갔다. 남겨진 개체는 어릴 때부터 동네 마을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았다. 그러다 혼자 사는 동네 할매가 개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기는 했지만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개체에게 쌍욕을 하며 발길질하기 일쑤였고,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개체한테 제대로 된 밥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개체는 그 동네 부잣집에서 사는 개가 제일 부러웠다. 인간들이 그 개를 진돗개라고 불렀고 혈통이 우수하다고 했다. 어느 날 개체는 동네 어귀에서 부잣집 진돗개와 길을 걷다 맞닥뜨렸다. 개체는 꼬리를 내리고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진돗개는 개체를 본체만 채 그냥 지나쳤다. 개체는 기분이 더러워도 진돗개의 늠름한 몸집이며 날카롭고 위험 있는 얼굴을 보니 한마디 불만도 내뱉을 수 없었다. 대신 지나쳐가는 진돗개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봐요, 인간들이 왜 진돗개를 좋아하죠? 진돗개는 개체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가던 길을 갔다. 개체는 다시 격정적으로 소리쳤다. 나도 인간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다고요. 제 갈 길만 가던 진돗개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개체를 쳐다보았다. 무표정한 진돗개는 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초점에 맞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말고 인간을 위해 일해. 그것이 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진리라는 것이 이미 내려진 결론이다. 진돗개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가던 길을 걸어갔다. 개체는 진돗개가 해준 말을 곱씹으며 할매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개체가 할매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신 한 짝이 개체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할매는 막걸리를 한 잔 걸친 듯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씩씩거리며 개체에게 다가오며 욕을 했다. 저런 병신 같은 게 집도 안 지키고 어딜 싸돌아다녀.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개체는 진돗개가 해준 말처럼 저 인간, 즉 할매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개체는 그 길로 곧장 할매 집을 나와 동네를 떠돌았다. 하염없이 동네를 떠돌던 개체는 어딘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개체는 냄새를 따라 걸어갔다. 냄새가 나는 곳은 낡고 작은 기와집이었고 육중한 나무 문으로 잠겨 있었다. 개체는 나무 문 사이에 코를 집어넣고 벌렁거렸다. 그때 어떤 인간이 뒤에서 개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불쌍해라.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인간은 개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몇 명의 인간들이 더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금발머리에 푸른색 눈동자를 하고 있었으며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인간이 개체에게 먹을 것을 접시에 담아 내왔다. 개체는 그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보지 못한 특이한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개체는 그날 이후 그 서양인들의 집에서 살았다. 서양인 누구도 할매처럼 발길질을 하거나 쌍욕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끼니를 거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개체는 부잣집의 진돗개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던 개체는 마당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떠보니 할매가 그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도 대낮부터 한잔 했는지 할매는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서양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통역인이 서양인에게 할매가 하는 말을 전달하자 서양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오 마이 갓. 개를 잡아먹는다고? 영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기른 개를 안 돌려줄 거면 개 값을 쳐달랍니다. 서양인은 통역인의 말을 듣자 주저없이 할매에게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할매에게 붙들려 서양인의 집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던 개체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진돗개가 말했듯이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을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 개체는 무엇인가가 불에 타는 냄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다. 잠에 깨보니 기와집의 대청마루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방 안에 자고 있던 서양인이 그대로 불에 타 죽을 판이었다. 개체는 마루를 향해 뛰어 올라갔다. 불길에 살갗이 쓰라렸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개체는 머리로 안방문을 들이받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잠자고 있던 서양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다. 깜짝 놀라 잠을 깬 서양인은 황급히 일어나 다른 방에서 자던 다른 서양인을 차례로 깨웠다. 서양인들이 모두 무사히 방에서 나와 기와집을 태우는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무리였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서양 귀신들이 방 안에서 나왔다. 도망치지 못하게 들어가서 잡아. 개체는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서양인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개체는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던 서양인의 바지를 물어 마당 뒤편으로 끌었다. 마당 뒤에는 개체가 만들어 놓은 개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로 빠져나가려는 생각이었다. 서양인은 개체의 이상한 행동에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에서 꺼내온 십자가를 집어들고 개체를 따라 나섰다. 개체는 먼저 앞장서서 서양인들을 인도했다. 개체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서 빈 배를 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서양인들과 그곳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서양인들이 집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고 횃불을 들고 개체와 서양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10여 분을 쉬지 않고 내달려 바닷가에 이르자 예전에 봤던 대로 빈 배가 한 척 놓여 있었다. 서양인들과 개체가 배에 올라타 노를 저어 출발하려는데 마을 사람 중에 젊은 남자 둘이 어느덧 배 근처까지 달려왔다. 그대로 있다가는 젊은 남자들에게 잡힐 게 뻔했다. 개체는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려 젊은 남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가했다. 개체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젊은 남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배는 물살을 가르며 조금씩 속도를 내며 바다 쪽으로 향했다. 배 쪽에서 한 서양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쫑! 배로 돌아와! 개체가 서양인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마을의 젊은 남자가 잽싸게 개체의 목을 비틀어 잡았다.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이어지자 개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는 점점 바다 가운데로 멀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숨을 헐떡이며 하나둘씩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멀어지는 배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그러니까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어야 했다니까. 뭐 그냥 서양 귀신 든 놈들 쫓아낸 것만 해도 장하지. 근데 이 똥개는 뭐야? 그래도 지 주인이라고 따라 나섰나 보네. 영특한 놈일세. 어쨌든 쫓아냈으니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고. 개체의 목을 비틀어 쥐고 있던 젊은 남자는 서양인을 묶으려고 들고 왔던 밧줄을 개체의 목에 묶어 마을로 데리고 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개체는 젊은 남자의 초가집 쌀이 문 기둥에 메어졌고 지친 개체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한참을 잠들었던 개체는 뼈마디가 쑤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개체가 정신을 차려보니 네 다리가 묶인 채 자루에 담겨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다시 육중한 나무 몽둥이가 개체의 몸에 내리쳤고 개체는 비명을 질렀다. 자루 밖에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서양 귀신 든 개새끼 잡아먹고 어디 탈라는 거 아니야? 귀신 같은 소리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육질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골고루 잘 때리기나 해. 개체는 젊은 남자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말했다. 개 같은 놈들, 이건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개체는 전생에 순교자로서의 숭고한 삶을 산 덕분에 드디어 마침내 그의 바람대로 1941년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영국에 사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혼란기였다. 세상에는 전쟁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고아들로 넘쳐났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고 사람의 목숨쯤은 무슨 주의를 위해서라면 파리 목숨처럼 생각되던 야만의 시대였다. 그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킬러로 길러졌다. 그가 죽인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다. 그는 왜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몰랐다. 그와 함께 킬러로 자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명령에 따라 목표 대상을 죽이는 것 외에 별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다. 그날도 그와 동료들에게 새 목표물이 하달되었다.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남자였고 전직 경찰이었다. 그를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엘버트가 경찰 짓을 하면서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동료는 그런 이유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다. 오직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달된 목표를 해치운 후 달콤한 휴식 기간을 만끽했다가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어두운 밤이 되자 그와 동료들은 은시처를 떠나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붉은빛 강물이 흘렀고 그들은 유유히 강물을 헤엄쳐 나갔다. 강을 건너 목표물 근처에 이르자 그들을 이끌던 상관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쪽도 희생이 커져. 두려워하지 말고 돌진한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동료들은 일제히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엘버트를 지키던 경호대는 우왕좌왕했고 1차 저지선은 손쉽게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임무를 완수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할 듯 싶었다. 그러나 그때 부대의 선두에서 귀를 찢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맹렬하게 진군했던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격히 뒤로 물러났다. 앞장섰던 상관이 위급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지금 바로 퇴각하라. 엘버트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 상관은 미처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새로운 무기에 쓰러졌다. 쓰러진 상관 뒤로 그의 눈앞에는 아비규환의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앞에 섰던 동료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몸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도 그 모습에 혼이 빠져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었다. 그의 살갗은 녹아들었고 몸 군데군데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임상실험이 성공적입니다. 세균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엘버트 알렉산더의 혈관에 주입된 페니실린 액은 빠른 속도로 그를 삼키고 지나갔다. 그는 살갗이 벗겨지고 몸이 녹아버리는 지옥불 같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진 거야. 에라 모르겠다. 또 죽자. 아무도 모르는 악당. 최재원 지음. 출판사 백조. 에라 모르겠다. 또 죽자. 개체는 BC 540년에 태어났다. 개체가 태어난 곳은 요즘 말로는 인도였고,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겐지스강의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어느 마을, 모래로 덮인 강변에서 지렁이로 태어났다. 개체는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변변한 감각기관 하나 못 갖추고 태어났지만 그들 종족은 초음파를 통해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개체의 어미는 개체에게 항상 경고했다. 햇살이 좋은 날이라고 흙구덩이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벌레나 새의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순간 죽은 목숨이야. 개체의 어미가 개체를 타이른 것은 이유가 있었다. 개체는 다른 지렁이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어둠을 싫어했다. 오히려 밝은 빛이 느껴지면 그쪽 방향으로 몸을 꿈틀거리며 나아갔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거부하기 힘들었다. 그럴 때면 개체의 어미는 개체의 몸을 칭칭 감아 붙잡아 맸다. 그럴수록 개체는 빛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한 번은 개체의 동족들이 얽혀 사는 흙구덩이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자 그들의 머리 위로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었고, 개체는 온몸을 휘감은 짜릿한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비록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 고통은 쾌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 폭우가 쏟아졌다. 개체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다시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땅 위로 꿈틀거리며 기어올랐다. 개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벌레나 새가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본능대로 빛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다. 빗물을 흠뻑 머금어 무거워진 모래를 뚫고 개체는 대가리를 모래 위로 빗쭉 내밀었다. 육중한 빗방울이 개체의 대가리를 때렸지만 빗방울과 함께 개체의 대가리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은 개체의 온몸을 전율과 흥분으로 떨게 했다. 개체는 몸을 더 밀어올려 모래 밖으로 완전히 나아가려고 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개체의 어미가 개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감고 있었다. 개체는 어미에게 말했다. 이거 나 그냥 한번 나갔다 올 거야. 나가면 안 된다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들어와. 그러나 이미 개체는 어미보다 몸집이 커졌고 힘도 셌다. 개체가 힘을 다해 모래 밖으로 몸을 내밀자 개체를 휘감은 어미의 몸도 모래 밖으로 딸려 나왔다. 몸이 완전히 밖으로 나온 개체는 빛이 강한 쪽으로 맹렬히 꿈틀거리며 기어갔다. 그런데 개체의 뒤에서 어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개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미의 몸은 흉측하게 생긴 새의 부리 속에 절반쯤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개체는 그제서야 그것이 어미가 항상 경고했던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개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시 나왔던 구멍으로 되돌아 기어갔다. 구멍에 다다르자 개체의 다른 어미가 개체를 노려보았다. 다른 어미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나는 널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여기로 오지 마라. 또 다른 어미는 꼬리로 모래구멍을 메우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렸다. 개체는 겐지스 강가에서 굵은 빗방울을 온몸으로 맞으며 울었다. 나도 미치겠어. 내가 진짜 싫은 건 어둠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이야. 왜 나만 어둠을 싫어하는 거야?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던 개체의 몸은 굵고 거친 인간의 손가락에 집혔다. 인간은 개체의 몸통을 사정없이 낚싯바늘에 꿰어 강에 내던졌다. 차가운 금속 바늘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체가 괴로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작은 물고기가 개체를 덥석 물었다. 역시 본능적으로 지렁이를 물었던 물고기는 낚싯줄에 매달려 물 밖으로 끌려 나왔고, 인간은 잡은 물고기를 바로 옆에 피워둔 모닥불에서 구웠다. 인간은 물고기가 노릇노릇 보기 좋게 구워지자 근처에서 지혜를 설파한다는 승려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나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불에 구운 물고기를 사양했다. 숙녀는 설법을 계속 이어나갔다. 무릇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빠집니다. 게다가 현세에서 덕을 쌓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미천한 동물로 태어나지요. 방금 전 불에 구워진 물고기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600년쯤 후인 AD 29년, 개체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물고기로 태어났다. 개체의 아비와 어미는 몸집이 작았고, 그래서 그런지 개체의 몸도 작고 앙상해 볼품이 없었다. 타고난 약골이라 개체의 가족들은 무리에서 항상 뒷공무니에 위치했다. 그들은 오직 물고기 떼의 지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따라갔다. 개체는 그런 생활이 못마땅해서 자주 무리를 이탈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비의 벼락 같은 꾸중을 들어야만 했다.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아비는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니? 꼭 그렇게 무리가 가는 대로만 가야 해? 이놈아, 대장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는 다 죽어. 물 밖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잔혹한 인간의 그물에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고. 경험 많은 대장이 그물을 피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개체도 이웃 동네의 물고기 떼가 인간의 그물에 걸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물에 대한 공포는 본능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었다. 그럼 지금 대장이 죽으면 어떡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데? 대장 아들이 할 거야. 지금 열심히 대장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중이잖아. 대장 아들도 죽으면? 그럼 대장 아들의 아들이 또 하겠지. 왜 맨날 대장 아들, 대장 아들의 아들 그쪽에서만 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해. 원래 그런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개체는 아비의 말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다. 개체도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은 두려웠다. 그렇지만 아비처럼 평생 물고기떼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다 한평생을 보내고 그대로 죽는 것도 끔찍하게 싫었다. 개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개체에게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대장의 비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그물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개체는 무리를 떠나 혼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때부터 개체는 대장과 대장 아들을 항상 뒤따라다녔다. 어느 날 무리가 잠시 이동을 멈추고 쉬고 있을 때 대장과 대장 아들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개체는
그들이 들어간 바위 틈으로 몰래 접근했다. 어쩐지 그들 둘만 있을 때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만 같았다. 개체가 바위 틈으로 접근하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빠,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죽은 네 어미랑 예전에 데이트했던 곳에 간만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머네. 그냥 동네로 돌아가자. 아빠, 가버나움 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 멋지대. 그래? 거기 좀 먼데. 가고 싶어? 그래. 뭐까짓것 한번 가자. 좀 멀어도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는데. 그런데 아빠, 거기 위험하지 않을까? 인간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까? 아들아, 그물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단다. 어차피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개체는 대장과 대장 아들의 대화에 너무 놀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개체는 아비와 어미에게 개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개체의 아비는 개체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까지 대장 덕분에 그물을 피해 무사히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 개체는 아비의 노여움에도 지지 않고 맞섰다. 나도 혼자서 그물 따위에 걸리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지금부터 내 자유의지대로 살 거야. 두고 봐. 개체는 무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비와 개체의 싸움을 지켜보던 어미는 개체를 뒤따라가며 개체를 불렀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돌아와. 지금 대장이 가려는 곳엔 난 관심 없어. 갑자기 개체와 어미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강바닥이 어두워졌다. 강바닥의 그림자가 개체와 어미를 완전히 감싸 검은 그림자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개체는 놀라 소리쳤다. 이거 뭐야? 그물이야? 어미도 놀라 소리쳤다. 몰라.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인간 소녀는 뜰채에 걸린 두 마리 물고기를 발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소녀는 두 마리 물고기를 광주리에 담아 신이 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개체는 아가미를 거칠게 여다듬며 몸을 퍼득거렸다. 그 와중에 옆에 누운 개체의 어미를 보았는데 개체의 어미는 이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강렬한 햇살은 개체의 피부를 메마르게 했고 개체의 눈도 슬며시 감겼다. 개체는 광주리 안에서 온몸으로 햇빛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건 다 운이야. 운. 소년의 서툰 뜰채질에 잡힌 개체와 어미는 근처를 지나가던 한 성인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몸으로 굶주린 5천 명의 인간을 먹여 살렸다고 전해진다. 개체는 세상의 어떤 물고기보다도 큰 덕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체는 1868년 프랑스에서 하늘을 나는 비둘기로 태어났다. 개체의 아비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1000km 이상을 날 수 있었고 한 번 외워둔 길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개체의 아비와 조상은 대대로 군부대에서 전속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개체였다. 개체의 어미는 개체의 아비와는 다른 종이었다. 들리는 이야기로 개체의 아비는 임무 중에 잠깐 내려 쉬었던 프랑스 매체의 어느 동네 공원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어미를 만났다고 한다. 아비는 어미를 데리고 파리로 돌아왔지만 어미는 아비 무리들의 절제된 바른 생활을 못 견뎠다고 한다. 어미는 개체를 낳자마자 파리를 떠났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프랑스 군인들은 개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자 개체를 전속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개체는 아비를 닮아 체력이 강해 오랫동안 날 수 있었지만 전속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길치였다. 임무를 맡고 부대를 찾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늦었고 어떤 때는 예정보다 며칠이 더 걸릴 때도 있었다. 언제부터인가는 개체가 전속으로서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프랑스 군인들은 더 이상 개체를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풍부한 먹이며 깨끗하고 근사한 집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체는 자신이 전소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개체는 항상 전소구 훈련장을 맴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가 어느 날 개체에게 말했다. 더 이상 전소구에 미련을 갖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거라. 개체는 격려와 용기를 줄 것으로 생각했던 아비마저 자신을 포기해버리자 화가 났다. 아버지도 전서구였고 친구들도 모두 전서구가 될 텐데 나만 동네 공원에서 인간들이 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비둘기로 태어나서 전석으로 사는 인생만 있는 건 아니야. 자유롭게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고 그런 삶도 좋지 않니? 그런 떠돌이 인생 싫어요. 나는 꼭 전서구가 되고 싶다고요. 개체는 그 이후로도 훈련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프랑스는 이웃나라 프로이센과 전쟁에 돌입했다. 나날이 국군이 번성하던 프로이센의 길을 한번 꺾고 싶었던 프랑스 황제는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다. 몇 세기 만에 대전쟁이 시작된 터라 개체의 아비와 개체의 친구들 모두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개체도 아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전쟁터로 따라 나섰다. 프랑스 황제가 기세 좋게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사실 프로이센은 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었다. 프랑스가 준비된 프로이센을 당해내기는 어려웠고 시간이 갈수록 프랑스에게 전세가 불리해져 갔다. 프랑스 군대는 후퇴를 거듭해 프랑스 스당 지역까지 밀려났다. 그 와중에 프랑스 부대는 유능한 사령관까지 부상으로 드러눕게 되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프랑스 부대는 파리로 철수할지 매치해 있는 다른 부대와 접선해서 새로운 반격을 할지 고민 중이었고 이런 사실들을 기록한 암호 문서를 파리에 보내기로 했다. 대규모 전투 덕분에 이미 모든 전서구들이 다 사용되었고 가장 유능했던 개체의 아비만 남아있었다. 프랑스 군인이 아비의 다리에 서신문을 매달려는 순간 아비는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라 옆에 있던 큰 나무가지에 스스로 몸을 부딪혔다. 나뭇가지에 부딪혀 땅으로 추락한 아비의 날개 쭉지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모습을 본 프랑스 군인들이 매우 당황했다. 근처에서 보고 있던 개체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개체는 땅에 누워있는 아비 곁으로 날아갔다. 개체가 다가오자 아비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비는 죽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으니 걱정 마라. 내가 이번 임무를 맡지 못할 테고 부대에 남은 전소구도 없으니 아마 너를 보낼 거야. 네가 이번 임무를 잘 해내면 아마 전소구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꼭 성공해서 공을 세우렴. 그럼 원하던 전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비의 예상대로 다급해진 프랑스 군인은 아비의 곁에 있던 개체의 발에 암호 서신문을 매달았고 개체에게 프랑스 파리에 남아 전쟁터 투입을 기다리고 있던 부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그 부대로 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개체는 중요한 전투에서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기분에 우쭐해져서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프랑스 10만 대군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어. 개체는
멋지게 임무를 수행한 후 정식으로 전서구가 되는 모습, 친구들과 아비가 개체를 인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맛있는 먹이와 근사한 새장을 상상하며 정신없이 날아갔다. 그렇게 한참을 날다가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어느 방향이 파리 쪽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전속력으로 날아왔지만 이 길이 파리로 가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개체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게다가 더 미치겠는 것은 과연 가야 할 곳이 파리인지도 헷갈렸다. 부대가 스당으로 오기 전에 매체에 머물렀는데 거기로 가란 말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개체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다. 밤이 되자 개체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잠시 쉬면서 생각을 하고 싶었다. 적당한 곳을 찾던 중 땅 밑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보였다. 가까이 접근해보니 인간의 군부대였다. 어쩐지 매치에 있을 때 본 부대와 비슷해 보였다. 개체는 잠깐 고민했지만 확신을 갖고 군부대로 내려갔다. 역시 나에겐 친가의 피가 흐른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날아왔더니 매치 부대에 도착하는군. 개체가 제일 밝은 빛이 나오는 부대 막사에 내려앉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로이센 병사가 개체를 잡아쥐었다. 그리고는 개체의 다리에 묶인 서신문을 풀었다. 다른 프로이센 군인들이 서신문을 쥔 군인 곁으로 모여들더니 웅성거리며 무엇인가 진지하게 논의했다. 잠시 후 프로이센 군인은 개체를 새장에 넣고 열쇠를 걸어 잠갔다. 다음 날 개체가 잡혀있던 프로이센 부대는 아침 일찍 황급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흩어져 있던 프로이센 부대가 모두 집결해 스당 요새에 웅크리고 있던 프랑스 부대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사태를 파악한 프랑스 황제는 깔끔하게 프로이센에 항복하고 남아있던 8만 프랑스 군인의 목숨을 살렸다. 그리고 미련 없이 영국으로 망명해버렸다. 개체는 프로이센 부대와 함께 화려하게 파리에 입성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군인들의 성대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프로이센 병사들이 개체가 있던 새장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병사가 새장문을 열어 개체의 목을 잡아 꺼내며 말했다. 근데 누가 이 비둘기에 첩보를 매달아 우리한테 보낸 거지? 프랑스 군대에서 쓰는 전서구 종은 아닌데 말이야. 암튼 비둘기 주제의 영광이지. 승전기념 박제물로 박물관에 전시될 거래. 건강한 프로이센 병사는 개체의 목을 비틀어 꺾어버렸다. 개체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목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인류 역사의 주 무대에서 놀던 개체는 본의 아니게 많은 덕을 쌓은 덕분에 다소 낯선 곳에 태어났다. 개체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태어났다. 개체는 아직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라에서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 개로 태어났다. 족보 없는 잡종이었던 개체의 아비와 어미는 경기도 어느 총구석의 다리 밑에서 한여름날 욕정을 통하고 개체를 싸질러 놓고는 나물나라 제갈 길을 갔다. 남겨진 개체는 어릴 때부터 동네 마을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았다. 그러다 혼자 사는 동네 할매가 개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기는 했지만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개체에게 쌍욕을 하며 발길질하기 일쑤였고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개체한테 제대로 된 밥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개체는 그 동네 부잣집에서 사는 개가 제일 부러웠다. 인간들이 그 개를 진돗개라고 불렀고 혈통이 우수하다고 했다. 어느 날 개체는 동네 어귀에서
부잣집 진돗개와 길을 걷다 맞닥뜨렸다. 개체는 꼬리를 내리고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진돗개는 개체를 본체만 채 그냥 지나쳤다. 개체는 기분이 더러워도 진돗개의 늠름한 몸집이며 날카롭고 위험 있는 얼굴을 보니 한마디 불만도 내뱉을 수 없었다. 대신 지나쳐가는 진돗개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봐요. 인간들이 왜 진돗개를 좋아하죠? 진돗개는 개체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가던 길을 갔다. 개체는 다시 격정적으로 소리쳤다. 나도 인간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다고요. 제갈길만 가던 진돗개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개체를 쳐다보았다. 무표정한 진돗개는 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초점에 맞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말고 인간을 위해 일해. 그것이 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진리라는 것이 이미 내려진 결론이다. 진돗개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가던 길을 걸어갔다. 개체는 진돗개가 해준 말을 곱씹으며 할매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개체가 할매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신 한 짝이 개체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할매는 막걸리를 한 잔 걸친 듯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씩씩거리며 개체에게 다가오며 욕을 했다. 저런 병신 같은 게 집도 안 지키고 어딜 싸돌아다녀.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개체는 진돗개가 해준 말처럼 저 인간, 즉 할매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개체는 그 길로 곧장 할매 집을 나와 동네를 떠돌았다. 하염없이 동네를 떠돌던 개체는 어딘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개체는 냄새를 따라 걸어갔다. 냄새가 나는 곳은 낡고 작은 기와집이었고 육중한 나무문으로 잠겨 있었다. 개체는 나무문 사이에 코를 집어넣고 벌렁거렸다. 그때 어떤 인간이 뒤에서 개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불쌍해라.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인간은 개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몇 명의 인간들이 더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금발머리에 푸른색 눈동자를 하고 있었으며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인간이 개체에게 먹을 것을 접시에 담아 내왔다. 개체는 그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보지 못한 특이한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개체는 그날 이후 그 서양인들의 집에서 살았다. 서양인 누구도 할매처럼 발길질을 하거나 쌍욕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끼니를 거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개체는 부잣집의 진돗개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던 개체는 마당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떠보니 할매가 그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도 대낮부터 한잔 했는지 할매는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서양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통역인이 서양인에게 할매가 하는 말을 전달하자 서양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오 마이 갓. 개를 잡아먹는다고? 영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기른 개를 안 돌려줄 거면 개 값을 쳐달랍니다. 서양인은 통역인의 말을 듣자 주저없이 할매에게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할매에게 붙들려 서양인의 집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던 개체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진돗개가 말했듯이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을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 개체는 무엇인가가 불에 타는 냄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다. 잠에 깨보니
기와집의 대청마루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방 안에 자고 있던 서양인이 그대로 불에 타 죽을 판이었다. 개체는 마루를 향해 뛰어 올라갔다. 불길에 살갗이 쓰라렸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개체는 머리로 안방문을 들이받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잠자고 있던 서양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다. 깜짝 놀라 잠을 깬 서양인은 황급히 일어나 다른 방에서 자던 다른 서양인을 차례로 깨웠다. 서양인들이 모두 무사히 방에서 나와 기와집을 태우는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무리였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서양 귀신들이 방 안에서 나왔다. 도망치지 못하게 들어가서 잡아. 개체는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서양인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개체는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던 서양인의 바지를 물어 마당 뒤편으로 끌었다. 마당 뒤에는 개체가 만들어 놓은 개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로 빠져나가려는 생각이었다. 서양인은 개체의 이상한 행동에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에서 꺼내온 십자가를 집어들고 개체를 따라 나섰다. 개체는 먼저 앞장서서 서양인들을 인도했다. 개체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서 빈 배를 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서양인들과 그곳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서양인들이 집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고 횃불을 들고 개체와 서양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10여 분을 쉬지 않고 내달려 바닷가에 이르자 예전에 봤던 대로 빈 배가 한 척 놓여 있었다. 서양인들과 개체가 배에 올라타 노를 저어 출발하려는데 마을 사람 중에 젊은 남자 둘이 어느덧 배 근처까지 달려왔다. 그대로 있다가는 젊은 남자들에게 잡힐 게 뻔했다. 개체는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려 젊은 남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가했다. 개체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젊은 남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배는 물살을 가르며 조금씩 속도를 내며 바다 쪽으로 향했다. 배 쪽에서 한 서양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쫑! 배로 돌아와! 개체가 서양인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마을의 젊은 남자가 잽싸게 개체의 목을 비틀어 잡았다.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이어지자 개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는 점점 바다 가운데로 멀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숨을 헐떡이며 하나둘씩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멀어지는 배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그러니까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어야 했다니까. 뭐 그냥 서양 귀신 든 놈들 쫓아낸 것만 해도 장하지. 근데 이 똥개는 뭐야? 그래도 지 주인이라고 따라 나섰나 보네. 영특한 놈일세. 어쨌든 쫓아냈으니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고. 개체의 목을 비틀어 쥐고 있던 젊은 남자는 서양인을 묶으려고 들고 왔던 밧줄을 개체의 목에 묶어 마을로 데리고 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개체는 젊은 남자의 초가집 쌀이 문 기둥에 메어졌고 지친 개체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한참을 잠들었던 개체는 뼈마디가 쑤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개체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다리가 묶인 채 자루에 담겨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다시 육중한 나무 몽둥이가 개체의 몸에 내리쳤고 개체는 비명을 질렀다. 자루 밖에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서양 귀신 든 개새끼 잡아먹고 어디 탈나는 거 아니야? 귀신 같은 소리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육질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골고루 잘 때리기나 해. 개체는 젊은 남자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말했다. 개 같은 놈들. 이건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개체는
전생에 순교자로서의 숭고한 삶을 산 덕분에 드디어 마침내 그의 바람대로 1941년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영국에 사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혼란기였다. 세상에는 전쟁통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고아들로 넘쳐났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고 사람의 목숨쯤은 무슨 주의를 위해서라면 파리 목숨처럼 생각되던 야만의 시대였다. 그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킬러로 길러졌다. 그가 죽인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다. 그는 왜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몰랐다. 그와 함께 킬러로 자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명령에 따라 목표 대상을 죽이는 것 외에 별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다. 그날도 그와 동료들에게 새 목표물이 하달되었다.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남자였고 전직 경찰이었다. 그를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엘버트가 경찰 짓을 하면서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동료는 그런 이유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다. 오직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달된 목표를 해치운 후 달콤한 휴식 기간을 만끽했다가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어두운 밤이 되자 그와 동료들은 은시처를 떠나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붉은빛 강물이 흘렀고 그들은 유유히 강물을 헤엄쳐 나갔다. 강을 건너 목표물 근처에 이르자 그들을 이끌던 상관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쪽도 희생이 커져. 두려워하지 말고 돌진한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동료들은 일제히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엘버트를 지키던 경호대는 우왕좌왕했고 1차 저지선은 손쉽게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임무를 완수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할 듯 싶었다. 그러나 그때 부대의 선두에서 귀를 찢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맹렬하게 진군했던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격히 뒤로 물러났다. 앞장섰던 상관이 위급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지금 바로 퇴각하라. 엘버트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 상관은 미처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새로운 무기에 쓰러졌다. 쓰러진 상관 뒤로 그의 눈앞에는 아비규환의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앞에 섰던 동료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몸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도 그 모습에 혼이 빠져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었다. 그의 살갗은 녹아들었고 몸 군데군데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임상실험이 성공적입니다. 세균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엘버트 알렉산더의 혈관에 주입된 페니실린 액은 빠른 속도로 그를 삼키고 지나갔다. 그는 살갗이 벗겨지고 몸이 녹아버리는 지옥불 같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진 거야. 에라 모르겠다. 또 죽자.